자, 머신러닝과 딥러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회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선형회귀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머신러닝을 배울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선형회귀를 제일 먼저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에서 지도학습을 우리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도학습이란 supervised learning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 지도학습은 선생님이 있어서 옆에서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럼 앞으로 네가 한번 분류해봐 라고 말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통계 방법에 비해서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해석력도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제로 분석할 때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회계 분석의 관계를 알려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는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영향을 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 통계에서 많이 보는 x랑 y 있죠. 자,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x는 여기서 독립변수고요, y는 종속변수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죠.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자, 얘가 독립변수고 얘한테 영향을 받아서 종속되어 있는 변수는 종속변수. 그래서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변화되는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간의 관계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래 보면은 일단 예시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하루 동안 일하는 시간과 매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사가 잘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또한 설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그 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만이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손님의 수, 그리고 그 시간별대로 또 손님이 오는 수가 다르겠죠. 그리고 그 위치가 뭐, 뭐 대로변에 있는 유명한 뭐 프랜차이즈점이다. 뭐 그러면 손님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겠고요. 이런 종류나 위치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여를 해서 그 매출을 올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관계들을 우리가 선형 관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우리 사회 현상에서 보는 것들은 선형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 관계는 그 관계가 맞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그 관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만약에 선형이라면 그 정확도를 우리가 얼만큼이나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지겠죠. 또 그리고 각 관계들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손님과 시간은 뭐 시간대별로 손님이 다르니까 이런 관계들이 또 있을 거예요. 변수들 간에도.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선형획이라는 거는 변수들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 리니어 관계를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관계를 이렇게 점을 찍어보고 독립변수, 종속변수, x축, y축 정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점을 찍어보고 그 점들 간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선형 관계가 뭔지 볼게요. 자, 선형 관계는요, 여기 예시로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종에 따라서 그 가격과 판매액이 다른데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량 가격이 올라갈수록 판매액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 값을 차량 가격을 x로 놓고 자, 판매액을 y로 놓을게요. 자,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이렇게 정하고 이 각각의 수치에 맞게 점을 찍어 봅니다. 자, 그러면 봤더니 점들이 자, 임의로 이렇게 선을 그어 봤더니 요 점들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대변하고 있는 선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점들이 완전히 이 선 위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의 오차는 존재는 하지만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차량 가격이 증가할수록 판매액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선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선형회귀의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기계학습에서 말하는 이 선형회귀 모델이라는 것은요.
자,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직선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선을 설명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경향을 찾아지기가 당연히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점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점을 두 개를 선을 이어버리면 그냥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선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점이 세 개 이상 있을 때는 여기 두 개를 선을 이을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뭐 경향을 보게 되겠죠. 그럼 직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선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없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상한 데이터들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간주해서 얘를 제거하고 뭐 진행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점들을 제일 잘 설명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딱 봐도 직관적으로 이 두 번째 있는 게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선이 점들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리를 토대로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 선형회귀 모델을 살펴볼게요. 자, 선형회귀 모델은요,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H라고 써서 이게 가설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리고 예측 값을 가운데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X가 돼서 HX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WX 플러스 B라고 하면 여기서 W는 당연히 가중치 기울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B는 절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선형회귀 모델을 구축하는 기본 개념은요, 이 1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가설을 예측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설명력 높은 선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상 생각해보면 아까도 봤지만 이 점들을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선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용하는 그 가설이 설명력이 굉장히 높다면은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력만 맞추면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를 뭐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보면은 선들을 여러 개 그려서 뭐 예를 들면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들을 넣어보고 여기가 근사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 것도 대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점점 뭐 치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근사값을 맞추는 값을 점점 이렇게 정밀하게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선이 점차 오차를 줄여 나가면서 최적의 선, 설명력이 가장 높은 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형회귀를 찾는 과정을 이번에 수치화해서 볼게요. 자, 이게 1차 함수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 풀어본 1차 함수 문제입니다. 자, 기울기가 7이고 절편이 4인 1차 함수 y는 7x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자, 이때 x가 10이면 y가 얼마예요? 자, 74인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내볼게요. 자, 선형회귀 문제입니다. x가 3일 때 y는 25, x가 4일 때 y는 32, x가 5일 때 y는 39라면 자, 기울기와 절편의 값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요? 자, 여러분 이거 방정식 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자, 기울기가 7이고 절편이 4인 것이 나옵니다. 이처럼 선형회귀는 x, y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방식이죠. 자, 이제 선이 제가 x, y 값으로 주어졌던 것을 여기다 찍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첫 번째 선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얘네 둘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기울기가 6이고 절편이 4인 저 첫 번째 것만 남겨보면은 뭐 이런 모양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 얘는 이만큼 벗어나고 있네요. 그러면은 선이 점들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 거를 볼까요? 자, 이쪽 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조금 더 가까워졌나?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빨간 선은 지금 이 점 바로 위에 있죠. 이처럼 베스트 핏이 되는 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적의 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점을 주어졌을 때 그 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형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점이 들어오더라도 그 미래의 어떤 값이 여기에 y 값으로 부여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새로운 점의 좌표가 x가 6이래요. 그러면 좌표는 대략적으로 46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항상 어떻게 알까요? 사실 이 오차를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비용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코스트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목표점이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 데이터에 뭐 가깝다고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바로 선 위에 떨어지는 점들은 많이 없고요. 대부분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찍었을 때 지금 이 선과 거리가 다 이렇게 직선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다 보면은 뭐 위쪽은 양수겠고 아래쪽은 음수겠고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각각 재서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구해주게 되고요. 지금 그래서 그 값이 cost WB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1, 2, 3이다. 세 가지만 점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그 개수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게 코스트 비용 함수거든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예측 값에서 실제 값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값 그걸 바로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용함수의 이 최소제곱법은 당연히 값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선형에 가깝다라는 뜻이니까요. 이게 0이 되면 선에 완전히 핏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비용이 적을수록 그 가설 h가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서 자, 이거를 이용하면은 비용함수는 wx-y의 제곱이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해 놓은 그래프고요. 지금 보면은 이 선과 그 예측하는 값의 거리가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2차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가장 좋은 가설을 만족시키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맞춰 나가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겠죠. 시작점은. 그리고 이걸 점점 하나씩 변경을 해가면서 이렇게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이게 2차 함수니까 이 선이 크게 바뀌다가 나중에는 점점 작아지는 구조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 아까 봤던 이 직선도 유추를 할 때 점점 이 간격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회계를 이제 사용을 해볼 텐데 자, 주로 이 사용하는 모듈은요 sklearn library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저런 명령어를 쓸 텐데 이런 명령어는 다 외우기는 힘들고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려면 여러분 이런 걸 잘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scikit-learn이라고 해서 지금 이걸 줄여서 sklearn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scikit-learn이라고 보통 읽어요. 자, 이거는 여기 문서를 가보면 어떤 식으로 이 문서를 사용할 수가 있구나. 이 모듈의 사용 문법은 어떻게 구성되고 들어가는 옵션들은 뭘 추가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언어 장벽이 있지만 이것도 잘 읽어보면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그래서 실제 이게 웹사이트고요.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셀렉션 관련된 거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들 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뭐 나이브 베이지한 방법, 뭐 레이블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설명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밑에 또 예제들이 있는데 방금 거는 예제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예제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읽어보거나 정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서 이런 사례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자, 그런 식으로 원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해를 먼저 해볼 텐데요. 지금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sklearn, scikit-learn에서 데이터베이스 셋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실습하거나 이런 머신러닝을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미리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sklearn에서 데이터셋을 임포트해서 쓰면 됩니다. 이거는 다이아비츠라고 해서 이 당뇨병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건데요. 가져오고 데이터를 로드해서 이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쉐입을 넣어서 데이터 크기를 보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뜻은 442 곱하기 10이라는 뜻인데 442개의 행과 10개의 열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 봤더니 다이아비츠 타겟 쉐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데이터의 모양이고 얘는 타겟의 모양인데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실제 그 다이아비츠를 측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수치 같은 게 임의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이아비츠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모양이 442 곱하기 10이었죠. 그러니까 442개의 행과 10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요. 지금 이 데이터가 이 셀이 하나하나라고 보면 돼요. 엑셀에서 보이는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들어있는 셀 있죠. 자, 이게 442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데이터마다 그 하나하나가 특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 또는 영어로는 feature라고 하는데요. 제가 영어로 좀 알려드리는 이유는 계속 그 코딩을 할 때는 영어로 다 쓸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단어들은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은 여기서 feature라고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타겟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지금 442하고 곱하기 뒤에 게 없어요. 왜냐면 한 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각각의 특성들을 한 줄로 모으면 이게 샘플이 되는데 이 샘플이 이 타겟에 해당되는 걸로 레이블을 달아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른쪽 표를 볼게요. 자, 오른쪽 이걸 보면요. 지금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거 보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키, 몸무게, 혈압, 혈당 이거 하나하나가 특성으로 들어가요. 피처들이 하나의 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거는 키, 두 번째 건 몸무게, 혈압, 혈당 이런 식으로 수치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열이죠. 열이자 특성이자 그리고 X 변수 또는 독립 변수, 설명 변수 자, 이런 것들인데 머신러닝에서는 얘를 특성 피처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당뇨 환자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sklearn에서 데이터 세트를 불러오고 자, 다이아비츠 당뇨 환자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 이거는 다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로드 해서 데이터를 다이아비츠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볼게요. 데이터 쉐입하고 자, 타겟의 데이터 쉐입을 프린트를 합니다. 그럼 442 곱하기 10 그리고 442 곱하기 1 자, 이 형태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명령어도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이거를 좀 잘라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0부터 세 번째 항목까지만 출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항목들이 자, 이렇게 하나씩 뭉치는 게 첫 번째 샘플이에요. 우리 방금 설명했던 거. 그 샘플이 이렇게 뭐 키에 관련된 거, 뭐 몸무게 관련된 거, 뭐 BMI 지수 등등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수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겟 데이터도 볼까요? 자, 다이아비츠 타겟 3이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샘플에 대한 거는 151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뭐 두 번째 샘플에 대한 거는 뭐 75라는 수치, 세 번째 거는 14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자, 조금 요거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잘라서 보기 위해서 붙인 거 알죠? 0부터 세 번째 것까지, 그리고 얘도 세 번째 것까지 똑같은 거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타겟 샘플에 대응하는 수치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요. 지금 특성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x, y 데이터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왜냐면 독립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힘들므로 한 개의 특성만 가져와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거라서 매플라 라이브러리를 부를 거고요. 파이플랏 as plt라고 해서 부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부를 건데요. 자, X에 들어가는 데이터는요. 여기서 두 번째 거, 피처 중에 두 번째 거를 가져올 거고요. 그 데이터는 전체를 다 불러올 거예요. 자, 그리고 Y는요. 다 타겟 전체를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사람들 아직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판다스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인데 판다스랑 리스트랑 뭐 등등 여기 파이썬에서 자주 다뤘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샘플 데이터가 지금 442개 곱하기 10개에서 샘플이 442개였잖아요. 이거 전체를 다 부르겠다는 게 첫 번째 컬럼이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있는 2라는 거는 이 피처 중에 두 번째 거 피처를 가져와서 쓰겠다입니다. 그 얘가 442개니까 타겟은 442개 그대로 가져와서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타겟은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 스캐터라고 하면은 자, 분산되어 있는 산포도를 점으로 찍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이거 그냥 바로 쓰면 돼요. x, y 제가 설정을 했으니까 자, 이거 설정을 할 건데 몇 가지 옵션을 넣어줄게요. x 레이블은 자, 뭐 x라고 넣고 정확히 무슨 변수를 쓰고 있는지를 몰라서 x라고 놓고 자, y는 얘도 y라고 그냥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플러시오 자,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포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수치 자체는 뭐 전문가들의 의사들의 영역이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점들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 봤더니 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지금 정비례 관계죠. 지금 증가할수록 자, 오른쪽 값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아, 여기를 Y 레이블인데 X 레이블이라고 했네요. 자, X, Y 레이블, X, Y 레이블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측값으로 올바른 방법을 찾는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방식을 적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경향을 봤다면 이제 예측값을 찾아볼 텐데 이 회귀 방식을 푸는 방법이 사실 다양하거든요. 지금 뭐 정규 방정식도 있고 결정 트리, 이거 디시전 트리라고 해서 나무도 그려서 정말 나무처럼 생긴 가지치기를 통해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얘는 서포트 벡터 묘신이라고 뭐 SVM이라고 해서 그 예측값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사하강법도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무작위로 x가 아니라 w랑 b를 정해요. 그러니까 y는 wx 플러스 b에서 자, 요 w랑 b 값을 무작위로 만들어서 모델을 하나 정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x에서 샘플 하나를 선택해서 그리고 y 햇의 값을 얘가 예측 값이라서 y 햇 y가 모자 쓴 모양이라 그래서 햇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y 값은 아니죠. 예측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무작위로 모델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측한 값이랑 진짜 y 값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y 값이랑 y 해석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하면은 틀릴 확률이 몇 %인지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y 핵과 y 값이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w랑 b 값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모든 샘플이 처리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w가 1.0이다. 그리고 b가 1.0이다 라고 해서 임의의 값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y햇이라는 값은 자, 원래는 w 곱하기
x 더하기 b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x 값에다가 실제 0좌표가 됐을 때 x의 0의 값을 넣고, 자, 그 값이 y는 0과 이 y햇이 동일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요, print y햇을 했을 때 1.06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y0이랑 동일해야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그 최대의 피팅이 되는 선이 나오겠죠. 네, y0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요, 151이라고 나옵니다. 자, 1.06과 151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예측값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 w나 b를 조정해서 y햇이 y0에 가까워지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얘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면서 이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가장 쉬운 방법은 w에다가 이렇게 값을 더해서 증가를 시키는 방법이 한번 있겠죠. 뭐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고. 자, 지금은 근데 수치가 많이 차이 나니까, 크게 차이 나니까 위쪽으로 올려 볼게요. 자, 그래서 w에다가 0.1이라는 값을 올렸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면은 예측값을 벗어나서 반복하는 작업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w0 더하기 0.1 한 다음에 y햇이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increase라는 단어를 붙여서, 자, w0에다가, 자, 이번에는 또 x0에다가 이번에는 w inc를 자, 곱해주고 그 다음에 b를 더해서 y햇의 increase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자, 출력을 하면은 수치가 또 조금 변했네요. 7이니까. 뒤에 소수점 자리가 변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w가 0.1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뭐 기울기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인크리즈 한 만큼에서 y햇을 빼주고 w 인크리즈에서 w를 빼주면은 값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얼만큼 증가했는지도 알 수도 있고, 자, 관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개념 하나만 알고 갈게요. 지금 이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훈련하고 테스트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다 사용을 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훈련할 것들을 알려줘야만 얘가 그거를 공부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훈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데이터 대부분은 이 비율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보다 크기를 크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예요. 자,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개발을 했어요. 그럼 그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할까요? 자,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써야만 모델이 제대로 예측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미 됐던 거를 확인해봤자 뭐 이미 했던 건데 별로 의미가 크게 없겠죠. 이번 실습은 보스턴 주택가격을 보겠습니다.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는요, 이제 실습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자, 보스턴이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주택가격 데이터가 어떤 피처들을, 특성들을 기준으로 샘플이 모여서 피처들을 라벨링을 했는지, 그 타겟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주택 가격의 특성을 가지고 가격을 유추해내는 그런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뭐 크라임, 그러니까 자치시 타운별 1인당 범죄율, 이런 거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ZN, 그러니까 2만 5천 평방피트를 초과하는 거주 지역의 비율, 밀도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집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비소매 상업지역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율,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여기는 이거는 뭐 더미 변수라고 해서 1 아니면 0의 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자, 찰스강
그러니까 강의 경계에 위치한 경우네요. 그래서 강에 가까이 있을수록 집값이 높을 테니까 이 경계에 있는 경우를 1이라고 표시하고 아니면 0이라고 표시한 이런 식으로 일령으로 표시하는 걸 더미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자, 녹수는 뭐 일사나 질소, 주택 1가구당 평균 방해 개수, 뭐 이런 것들, 소유주택의 나이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직업센터까지 접근성 지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직업센터가 가까우면 좋겠죠. 뭐 방사형 도로까지 접근성 지수, 뭐 도로 접근성, 그러니까 차를 얘네는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접근성이 뭐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 텍스구나, 이제 재산세율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다 관여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X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집값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불러올게요. 자, 판다스도 쓸 거고요. 넘파이 쓸 거고요. SK런에서 리니어 모델, 자, 선형 모델도 쓸 거고,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모듈도 쓸 겁니다. 자, 쓸 거 다 불러왔고요. 이제 하나 더 부르면은 보스턴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얘도 SK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혹시 그 dfx 값을 보고 싶으면요. 제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 거는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꾼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모양을 보기도 수월하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바꾼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형태로 데이터 모양으로 바꿔서 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dfy 헤드 이렇게 보면은 수치들을 5개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를 리그레션, 자, 여기다가 넣어서 바로 학습을 시킬 거예요. 자, 선형회기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리그레션을 불러서 레그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xtrain과 xtest, ytrain과 ytest에다가 각각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요. 자, 이 값들 편하게 집어넣으라고 이미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값들을 그대로 가져와다 쓰는 겁니다. dfx, dfy 자, 이렇게 써서 저기다 각각 분리해서 넣을 건데요. 테스트 사이즈는 0.33%, 그러니까 33%만 테스팅 데이터로 돌릴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겠죠. 트레이닝 데이터는 67%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가 테스팅 데이터보다 많기 때문에 수치를 저렇게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는 이거는 시작점인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랜덤하게 그냥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77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피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자, 오타가 났네요. reg fit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xtrain과 ytrain의 값을 가지고 자,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fit이라는 말은 그냥 훈련시킨다, 트레이닝 한다라는 뜻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개수들을 볼까요? 계산한 값들이 있겠죠? coefficient 언더바를 넣으면은 자, 여기서 계산한 그 fx는 mx 플러스 b에서 wx 플러스 b에서 자, 요 w에 해당되는 게 개수값이죠. 그래서 이 개수값이요. 여기 나온 게 세보면은 총 13개예요.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표랑 샘플이랑 조금 다른 데이터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 설명해줬던 데이터랑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13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에피션트 요거는 자, 언더바로 확실하게 입력을 해줘야만 오타 없이 들어가는 거 명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y predict라고 해서 데이터를 예측을 해볼게요. 리그레션에서 xtest의 값을 넣고 자, 그 값을 예측을 하면은 y predict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거를 한번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y predict가 제대로 나왔는지 우리의 모델로 예측한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자, 예측을 해봤더니 자, 이 값이 17, 10, 13, 22 뭐 이런 식으로 가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원래 데이터랑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 우리 데이터로 찍어놓은 y 테스트의 값. 자, 종속 변수의 값이죠. 실제 데이터의 값. 자, 이걸 값을 보면은 얼추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뭐 0, 22, 8, 17, 25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첫 번째 값이 17, 10, 13, 22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비슷해요. 17에서 22니까 한 5 정도. 그리고 두 번째 게 10이랑 13이었죠? 10이니까 8이랑도 비슷하고 13도 17 하니까 한 4, 5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 정확도를 우리 눈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계산을 시켜 볼게요. 자, y 프로젝트에서 y 테스트를 빼서 요거를 제곱시키면 됐었죠? 자, 제곱을 시켰고요. 자, 제대로 들어갔나요? 네.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자, 이 squared error라고 해서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더 이제 정확도에 가까운 값이었죠.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28 정도가 나왔어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sklearn으로 측정을 해볼게요. 사실 두 개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자, 방식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로. 자, 이렇게 체크해보면 이것도 민스퀘어드 에러, 우리가 예측하는 선형의 회기식의 그 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측정하는 게 이 MSE, 그러니까 민스퀘어드 에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해보면 y 테스트랑 y 프레딕트를 했을 때 28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우리 눈에는 사실 다 잘 안 보이니까 그래프로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거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보통 그래프로 그리는데요. 자,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나 바꿔서 다시 해볼 텐데 자, 이렇게 하나 넣고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한 줄을 안 바꿨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넣고 자, 페어 플랫이라는 걸로 그려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 X 변수로 들어갔던 게 피처가 13개나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찍어서 표현하면은 이게 차원이 13차원이나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차원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 상관관계, 그러니까 X랑 Y축의 관계가 어떻게 가는지, 선형인지, 음의 선형인지, 양의 선형인지 뭐 이런 개수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페어 플랫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X 변수와 Y 변수,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의 선형 관계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지금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요 콜앱이 좀 느려요. 그래서 시간을 기다려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크라임 데이터가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뭐 어떤 것들은 선형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은 음의 선형 관계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이겠죠.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